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관 원주민 원기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관형 열기환기든 뭐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H를 구한다는 거죠. H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뉴셀 넘버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뉴셀 넘버는 뭐라고 그러죠? K분의 HD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뉴셀 넘버는 예전에는 전에 거는 아마 0.023 했고 레이놀즈 넘버에 0.8승, 그 다음에 프렌틀 넘버에 3분의 1승, 그 다음에 phi w 그 벽면에 온 점도와 그 유체의 그 중간에서의 점도의 그 차이를 얘기하자는 거죠. 이거에 이거 이래 이거 응? 잠깐만 좀 다르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줄질 않아요. 0.13이라고 이게 됐네. 이놈의 0.14승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뭘 배우기로 했냐면 바로 이놈을 쓰기로 했죠. 도노우 이퀘이션이라는 놈을 쓰기로 했습니다. 도노우 이퀘이션 결국엔 이놈은 레이놀즈 넘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렌틀 넘버, 그 다음에 여기는 phi W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형태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만 다른 게 여기가 0.023 대신 0.2를 곱해준다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G2를 쓴다는 게 좀 다르죠. G2는 질량 유속의 기하 평균들이죠. 질량 유속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배프를 거쳐가는 유체의 질량 유속, 그 다음에 튜브의 수직 방향으로 흐르는 거. 다시 이 그림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이 방향은 튜브의 수직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배프를 넘어가는 거. 이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놓고 보면 여기서 SC라는 거는 바로 요 면적을 S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 그 배프를 이제 유체 흐름에 보면 배프를 이제 이 전체적인 열기환기를 위에서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양이에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보면은 딱 그 이만큼이 이게 여기죠. 쉘이라고 그러죠. 이 전체 그 열기환기 전체의 그 완전히 테두리 자체의 직경 D, S 쉘의 직경이라고 보면 직경이랑 배풀과 배풀 사이의 면적 이렇게 보면 정사각형 나오죠.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위에는 모양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SB는 여기 배풀을 통과할 때 얘기하자는 거죠. 요만큼의 면적, 요만큼의 면적이 바로 요거를 얘기하자라는 거죠. 요게 SB를 얘기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놈을 그래서 이놈이 전체적인 질량 그 매스 플로우 레이트죠. 질량 유량, 질량 유속, 질량 유량을 하나는 어차피 이제 그 밖으로 흘러가는 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M은 어디 가나 똑같죠. 세지 않는 이상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을 요 면적으로 나눈 거냐 아니면 요 면적으로 나눈 거냐를 같이 나눠서 바로 그놈의 기하 평균을 낸 게 G2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2는 이펙티브 E라고 했죠. 자, 이놈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찾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플 윈도우를 지나는 놈, 바로 이놈을 얘기하자는 거죠. 배플 윈도우의 면적 어디냐?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요 면적을 구하자는 거죠. 자, 이 면적을 구하는 거는 여기서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4분의 1 윈도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쉘 전체의 직경이죠. 겉껍데기 전체의 직경이 요만큼이 전체 4분의 1 ds라는 얘기죠. 요만큼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모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적은 어떻게 되면 그 첫 번째로는 전체 면적이죠. 요건데 그 첫 번째 이거 봅시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놈이
DS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놈의 전체 면적을 의미하자라는 거죠. 전체 면적이 자 DS의 파이 곱하기 4분의 DS 이거 전체 면적 맞죠? 전체 면적이 FB라는 거는 베프레이에서 가려진 면적 분율 25% 분할판 이게 뭐냐면은 1, 4 분할판이죠. 아까 이놈 요거 4분의 1, 4분의 1가 25%죠. 25% 분할판의 경우라면 0.1955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좀 계산하는 방법은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SB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뭐가 빠져야 되냐면은 아이고 어디 갔어? 왜 안 가? 자, 다시 좀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면적이죠. 바로 이제 파이프 속건으로 지나가는 이 파이프에 대한 면적도 빼야 되는 거죠. 그만큼이 어디냐? 바로 요거죠. 파이프의 면적 개수 곱하기 배플 안에 있는 이제 파이프의 외경 그렇죠. 이게 내측 파이프의 개수 곱하기 배플 안에 있는 즉 여기 이렇게 되면 요 파이프 있죠. 여기 요 놈의 내경을 얘기하자는 거죠. DO 이걸 DO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파이프도 사실 내경과 외경이 있는데 이렇게 됐죠. 속에서 유체가 흐르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이 밖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요 안에 흐르는 유체 입장이 아니라 요 밖으로 흐르는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요 외경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외경이 차지하는 면적 곱하기 파이프의 개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요 전체 면적에서 요만큼을 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파란색 면적을 의미하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SB는 이렇게 구했죠. 그 다음에 SC는 튜브 수직으로 흐르는 면적인데, 이거 역시도 이거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죠. 요 사이가 큰 P예요. 큰 P, 그러니까 대문자 P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직경, DS, 요로 곱한 거, 요 전체 면적에서 또 파이프가 차지하고 있는 요 파이프들이 차지하고 있는 요만큼을 또 빼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죠. 전체 면적에서 파이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P분의 P 사이에 파이프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직경, 요거를 요만큼을 빼준다라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자, 요게 요 사이가 이제 대문자 P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가 DS라고 그랬죠. 그 다음 P 곱하기 DS에서 뭘 빼준다고 그랬죠. 여기서 요만큼을 빼준다라는 거죠. 요만큼씩. 요 파이프 지나가는 만큼을 빼준데, 자, 파이프의 이놈에 차지하는 거는 요만큼은 뭐냐면은 직경이죠. 그 다음에 파이프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요걸 곱해주고, 이렇게 이 분율인 거죠. 결국에는 1에서 요만큼을 빼준다. 여기 차지하고 있는 분율을 빼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놈의 전체적인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자, SB하고 SC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좀 놓고 보면 바로 이 과정인 거죠. 여기 노란색에 해당되는 면적을 의미하자라는 거죠. 뭐가 됐든. 자, 그래서 S 그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의 면적을 해당되는 거를 보자라는, 바로 이 노란색의 면적에서 이 회색 부분을 빼준다라는 거를 보자라는 거죠. 튜브의 수직으로 흐르는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 SC를 구하는 과정을 얘기해주면 전체 면적은 P 곱하기 DS가 되는 게 맞죠? 다 얘기했지만 여기는 P죠. P 여기 P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뭐라고 그랬죠? DS를 쉘의 전체적인 직경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제가 좀 설명을 앞에 자, 그 다음에 DS는 셀들이 연속된 조합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셀 간 파이프 간 간격으로 표현해서 빈 공간 부분이 P-D0
D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빈 공간 분율은 P분의 P-D0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곱했더니 전체 면적에서 빈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분율, 즉 요놈 노란색이죠. 노란색만 얘기하자는 거죠. 이놈이 차지하는 분율이겠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해서 SC를 하나 찾았습니다. 다음이 SB를 찾는 건데, 검은 부분, 바로 여기서 요거죠. 요 검은 부분이, 이게 아까 4분의 1 분할파리의 경우 0.195라고 얘기했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기서 열려있는 면적은 요만큼은 요 부채꼴의 면적에서 요 삼각형의 면적, 요 하나 삼각형의 면적 곱하기 2라는 거 이렇게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뭐 부채꼴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뭐 여기 복잡한 방법을 거쳐서 찾았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읽어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는 0.195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분의 1, 거의 대부분은 4분의 1, 즉 0.25 분할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0.19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라고 그랬죠? 요만큼이 DS라면 요만큼이 하나, 또 여기 또 요 뒤에 또 있겠죠? 그래서 DS의 요만큼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좋겠지만 귀찮으면 안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관 원통형 열 교환기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복잡한 지랄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찾아내자는 건 뭐냐면 바로 뉴셀 넘버를 찾아내자라는 거죠. 뉴셀 넘버를 찾기 위해서 여기 프렌틀 넘버, 그 다음에 요거까지 구하는 거는 기존의 공식이랑 좀 다른 식인데 다른 색깔로 하게 해요. 같음인데, 문제는 여기 레이놀즈 넘버가 구하기가 까다로웠다라는 거죠. 레이놀즈 넘버가 구하기 까다로운데, 까다로운 이유는 바로 G2 때문인데, G2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해서 아까 구했었던 SB를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구했었던 SC 여기다 대입해서 이 두 개를 곱해서 루트 씌워버리는 게 G2 값이라는 거. 그래서 도노 이퀘이션 레이놀즈 넘버의 0.64.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뉴셀 넘버는 레이놀즈 넘버 0.2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의 0.6승, 그 다음에 프렌틀 넘버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phi w의 0.14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노 이퀘이션이에요. 근데 참고로 챕터 11, 12에서 나왔던 내용의 뉴셀 넘버는 0.023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의 0.8승, 그 다음에 프렌틀 넘버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phi w의 0.14승. 여기까지 같지만 여기 앞에 개수랑 레이놀즈 넘버가 다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다관 원통형 열교환 얘기는 끝났고, 이제부터 할 얘기는 바로 이제 판형 열교환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형 열교환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플레이트랑 가스켓이 또 나와. 자, 가스켓과 플레이트 요거 빼죠. 나중에 없애요. 자, 장점은 뭐냐면은 작은 크기로 시스템 설계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낮은 건 또 하나의 장점은 레이놀즈 넘버를 높이기 위해서 유량을 크게 흘려주지 않더라도 아주 천천히 흘려주더라도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이제 빨래판 같이 되어 있죠. 자, 여기 가스켓은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잘못 그렸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제가 워낙 그림을 못 그려갖고 좀 지우고 얘기합시다. 빨간색으로 또 그려야지 보기 편하게. 자, 요런
모양으로 들어와서, 자, 이 안으로 들어온 유체는 요 방향, 여기 타고 나서 이게 쩍쩍쩍, 여기 타고 나서 쩍쩍쩍 퍼져서 여기로 이제 이렇게 이게 빨래판 같은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 여기 뭉쳐서 여기로 나가게 되는 거죠. 즉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고, 반대편은 또 반대편으로 들어오겠죠. 이 반대편 가스켓은 또 이제 반대편의 가스켓은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반대편 가스켓이라면 또 여기로 들어와서 요런 모양으로 이제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는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판 자체가 금속이기 때문에 워낙에 열 전달도 잘 이루어지겠죠. 열 전도성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판 자체가 금속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얇은 스테인리스 판을 많이 쓰죠. 보통 일반적인 두께는 여기서 한 0.1 내지 0.2mm 정도 되는 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밀리미터도 0.1T 이러면은 0.1mm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갖다 쓰는데, 이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흘려주더라도 라미나 플로우가 생길 수가 없죠. 이 빨래판 같은 데 흘러가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전율 개수가 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막 속에서 막 이게 복잡하게 판때기 안에서 복잡하게 흘러주기 때문에 난류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율 개수가 크기 때문에 우유 살균 같은 거, 여러분 우유 먹을 때 저온 멸균을 한다든가 순간 그런 어떤 살균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는 수가, 식품 분야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걸 또 많이 쓰는 데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가스 보일러, 집에 있는 보일러 있죠. 집에 겨울에 난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샤워할 때 더움을 만드는 온수기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얘네들은 또 액체뿐만 아니라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도 또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여러 응용 분야가 여기서 많아요. 그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입출구단의 압력 손실이 굉장히 여기 즉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사이에 델타 P라고 표현해요. 델피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델타 P 혹은 델타 P, 델피 혹은 델타 P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압력 차이가 굉장히 좀 세요. 왜냐면 판과 판 사이드 이거를 여기 이렇게 있지만 잔뜩 이 판과 판 사이가 굉장히 낮아지면 압력이 좀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 설계에 부담이 되는데, 요새는 이런 것도 좀 많이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청소가 어렵다는 거, 이거 어떻게 청소할 건데, 이런 문제가 좀 벌어지는 거죠. 대부분 여기는 이제 조인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브레이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속에 어떤 이런 것들이 생겼다면은 이제 내가 버리고 새 걸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부식을 낮출 수 있는 플레이트 재질이 고가라는 거. 이 플레이트가 이제 스테인레스, 서스 혹은 STS라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SUS라고 표현하는데, 이놈들이 일반적으로는 고가라는 거, 아주 비싸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놈들 같은 경우는 판형열교환기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액체 판형열교환기에서 내수 유속은 0.2에서 1.0m/s로 굉장히 유속이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간이 얇기 때문에 레이놀즈 넘버가 2100보다 낮은 경우가 있지만, 실제 레이놀즈 넘버는 레이놀즈 막 100에서 400 정도로 굉장히 낮은 흐름에서도 난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전달 상관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이게 바로 이제 뉴셀 넘버 구하는 공식, 바로 D2는 이제 상당 직경이라고 그러죠. 이놈의 상당 직경 같은 경우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대부분은 이 판형열경기 같은 상당 직경은 이게 제품 설명서 이걸 같이 이제 집어넣고 팝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판형열경기 겉에 이렇게 상당 직경이 얼마라고 인쇄도 돼 있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H를 구하기, 다 지워졌네. 바로 이제
바로 이 H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레이놀즈 넘버의 0.67승, 그다음에 프렌틀 넘버의 0.33이고 여기에 YW는 이건 사실상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복잡한 표면에서 이건 찾기도 어렵고 거의 대부분 얘는 2를 갖다 쓴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도 뮤분의 로 U D 2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이놈의 0.67승 그다음에 프렌틀 넘버의 K분의 CP 뮤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0.37 뉴셀 넘버는 이렇게 된다. 이놈을 통해서 다시 H를 구한다라는 거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확장 표면형 열교환기라는 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확장된 표면을 이용해서 접촉 면적을 넓혀서 열 전달 효율을 증대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모양이 있고 아까 처음에 나온 게 지난 여기서 제가 여기 이게 없네. 자, 유체 속으로는 속에 유체가 흐르지만 이제 밖으로는 최대 면적을 넓힌 놈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놈이 이렇게 유체 방향이 이렇게 흐르는 놈이 있고 또 요렇게 또 이제 만들어 놓은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용도별로 다른다라는 거죠. 이거는 longitudinal fin이라고 이 튀어나온 놈을 요거를 fin이라고 불러요. 그 fin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날개 뭐 그 확장표현을 fin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샥스핀이라고 아시죠? 샥스핀 이거는 샥스핀 상어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상어 나오는 영화 보면 상어가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여기 띠 나와서 요게 물 위로 싹 나와서 디딩 디딩 이렇게 나오죠. 이런 영화에 바로 샥스의 핀이죠. 샥스핀이라는 바로 요 놈만 잘라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실제로 뭐 잡담을 좀 하면은 이게 이놈을 잘라가지고 이제 팔기 때문에 실제로 그 중국에서 많이 이것들을 하는데 이게 이놈을 잡아서 상어를 잡아서 이 꼬리만 이 여기만 잘라버리고 다시 방생을 하는데 이 상어는 이거 없으면 상어는 죽어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다 그래서 욕들 많이 먹기도 합니다. 잡담을 좀 했었고 바로 확장 표현은 이런 핀들이 많은데 흐름에 따라서 롱기튜디널 핀이라는 요런 놈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트랜스버스 핀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뭐 이놈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아까 요 그림을 뒷장에 옮겼어야 되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이놈이 주변의 템퍼러처 유체가 흘러가는 놈의 템퍼러처를 T라고 이 벽면의 온도를 TW로 얘기한다면은 핀의 온도는 TF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핀의 최고 높이는 XF라고 얘기를 합니다. 핀의 어떤 지점의 높이는 X라고 핀의 높이 방향을 X 방향으로 얘기를 합시다. 자, 이놈을 가지고 얘기를 본다면은 이렇게 좀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 요거 없애야죠. 총괄 열전달 개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식을 썼는데 HI분의 1 이거는 여러분이 그 챕터 11에서 배웠었던 거랑 똑같죠. 안쪽. 그 다음에 요거는 안쪽 유체의 대류를 얘기한 거고 이거는 벽에 파이프 벽의 열 전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바로 이제 핀 때문에 이루어지는 아웃사이드 쪽의 유체의 대류
의미하자라는 거죠. 이 대륙이 굉장히 복잡한데, 자, H5는 뭐냐? H5가 아까 구했었던 저거죠. 아이고, H5. 결국엔 이거는 어디서 H5는 좀 다른 색깔로 합시다. H5는 어디서 구하냐면 결국엔 뉴셀 넘버를 통해서 구해서 H5를 구한 거죠. 밖에 쪽 거를 구했다. 뉴셀 넘버를 구했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합시다, 이번엔. 자, 이렇게 돼서 이타 F는 뭐냐면 핀의 수학적 방법, 핀의 이펙티브니스의 수학적 방법으로 구합니다. 바로 요거죠. XF 곱하기 온도죠. 이거에서 요 값이랑 요 표로 이제 어떤 수학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거. 근데 뭐 구한 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롱기튜디널 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한 예입니다. 이건 뭐 다뤘던 매뉴얼을 통해서 구하는 거고요. XF는 아까 얘기했듯이 핀의 전체 높이를 의미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AF는 뭐 이거 뭐 면적을 의미하자는 건데, 뭐 그러니까 면적이라 액티비티 이제 이펙티브니스를 이제 구하자는 건데, 뭐 이런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구하자는 겁니다. 이건 열 전달 개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여기 나왔죠. H5는 아웃사이드 열 전달 개수죠. 바깥쪽 튜브에. 그 다음에 KM은 thermal conductivity of the metal in fin. 그 핀의 열 전달 개수죠. conductivity. 그 다음에 핀의 둘레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을 얘기한 핀의 S는 핀의 단면적 얘기했는데, 이런 복잡한 식들을 이제 뭐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확장 표면형 열교환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UI, 그러니까 결국엔 확장 표면이 아니라면은 이놈은 또 전에 썼던 방법을 쓰는 거죠. D 요거 대신에 아마 확장 표면이 아니라면은 이제 H5분의 1 놓고 D 5 DI 이렇게 쓰는데, D5가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이 D5분의 DI가 이런 복잡한 형태로 변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챕터 15의 열교환기 이야기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물질 전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혹시 그 다음 학기에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물질 전달을 통해서는 분리공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분리공정이 과연 다음 시간에 하지 않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선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볼 테니까, 어쨌든 물질 전달의 어떤 그 기본 이론을 얘기하는데, 물질 전달은 아마 농도차가 드라이빙 포스가 되겠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열전달 그리고 열전달의 응용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마쳤습니다. 이상 모든 수업을 여기까지 열전달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11주차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